지금 우리나라가 GDP, 1인당 GDP가 곧 대만한테 역전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해왔던 성장 공식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와중에 사실 한국 사람들도 정말 똑똑한데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구조, 믿음에 기반한, 그리고 인센티브에 기반한 그런 구조를 한국형 구조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가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국에서 이제는 넥스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는 딱 그 순간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릭스 인사이드라는 신간을 집필한 저자 서보경입니다. 넷플릭스에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스카우트 제안을 받으신 경험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019년 5월 석가탄신일이었어요. 회사에 나와서 쉬는 날이었는데 워낙 일이 좀 많아서 회사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이메일이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전화가 괜찮냐고 해서 바로 전화가 왔고, 그래서 간단하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전화 통화 내용이 되게 신선했습니다. 보통은 일반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전화 주셔서 그 헤드헌터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자리 소개하시고 하는데, 보통 인사팀에서 직접 전화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원한 적도 없는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에는 조금 의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고 나는 지원한 적도 없는데요 라고 해서 어떻게 알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야기하시기를 뭐 중간에서 또 추천을 해주신 분도 계셨던 것 같고, 또 회사의 문화 특성상 외부의 헤드헌터나 에이전시를 쓰기보다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잘 이해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그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시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넷플릭스의 문화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책들에도 잘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뷰 프로세스 혹은 잡 하이어링 프로세스하고는 많이 달랐는데요. 우선 어떤 업무적인 면을 파악한다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인터뷰 프로세스 자체가 이 회사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형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그 회사의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찾아봤었고, 그 중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기로 했던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자료 중에 하나인 넷플릭스 컬처 메모라고 2009년에 만들어진 짜리의 PDF 파일이고요. 그게 이제 구글에 치면 공개 자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는 125페이지짜리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장 한 장이 마치 만화책 보듯이 굉장히 재밌었었고, 저는 또 특히나 경영 컨설턴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독특한 기업 문화를 아주 알기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이 컬처 메모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읽을 수 있게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 참 재밌고 신기하다 싶어서 이런 회사에서 일하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한국에서 이런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들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리 성장하고 있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또 영화나 드라마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게 하는 점이었었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대로 바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게 됐던 데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의 문화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만나 뵀던 인터뷰 프로세스에 계셨던 분들 한 분 한 분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를 6차례, 단체 인터뷰까지 포함해서 한 8, 9명이랑 본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과정에서 만났던 한 분 한 분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하나 초롱초롱하고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었는지, 이게 그 컬처 메모에 있던 분들을 이렇게 갖다 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랑 같이 일하면 정말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책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민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굉장히 제너러스한 오퍼를 주셔서, 그래서 별로 고민의 여지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보고 이 숫자가 맞는지 보고 입사 일정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입사를 결정을 하고 사인해서 스캔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말하는 넷플릭스의 문화와 실제 입사 후 경험한 문화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외부에 있는 많은 책들 저도 다 읽어봤는데 실제로 되나요라는 질문도 사실 수백 번 들었습니다. 특히나 컨설턴트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실제에서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대부분의 제가 경험했던 컨설팅을 했던 수많은 국내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쓰여진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사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대동소이해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각자만의 문화가 있고 회사의 뭐 레거시가 있고 한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언컨대 경험했던 수많은 회사들 중에 가장 독특한 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 그게 회사 밖에서 혹은 경영진들이 쓰신 책 모든 걸 포함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넷플릭스라는 회사의 문화가 막상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잘 구현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사가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많이 알려진 게 규칙 없음 같은 책을 통해서 알려진 자유와 책임의 문화. 제가 세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책에서도 강조했던 컨텍스트 not 컨트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맥락을 중요시하는 문화들인데요. 사실 이 여러 가지 문화들이 다 별도 요소가 아니고 이렇게 버무려져 있어요. 굉장히 잘 짜여진 하나의 여러 가지의 톱니바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굉장히 빠른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 그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외부에서 이제 외부자분들이 쓰신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 뭐 휴가가 무제한이야, 뭐 법인카드가 무제한이야, 뭐 비행기를 마음대로 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자율의 그 무제한적인 자율에 정말 중요한 그 다른 반대편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정말 이 회사는 목표가 없어? 에이 거짓말. 그래도 목표 없는 회사가 어딨어?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가서 밖에서 읽었던 책에 있었던 이 내용들이 정말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와닿았었던 게 저도 제 보스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진짜 우리 목표 없어? 목표 없어. 그래서 왜 목표가 없어? 목표를 만들면 그 목표만 이루기 위해서 가다 보면 몇 가지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 각 조직마다 목표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럼 조직 간의 사일로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조직 간에 뭐 이견이나 정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어떨 때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코로나가 터져서 갑자기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목표까지만 딱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목표를 없이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맥락들만 잘 설명해주고 열심히 뛰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로 굉장히 신기했었고 두 번째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자율과 책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 자율과 책임이 잘 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율만 주고 알아서 하고 싶은 일 해 이게 아니고 모든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그 컬처 메모에도 나와 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윗사람들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각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의 오너로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반영하기 쉽지 않은 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위계 서열과 또 결제 구조라는 것들을 통해서 리스크들을 좀 걷어내고 이게 또 필요한 이유는 다 잘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로는 조금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새롭게 입사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자체가 워낙 이제 비대해지다 보니까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모두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게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 이 프로젝트의 주인은 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네가 다 해. 여기에 대해서 윗분이라고 하면 뭐 직급이 높은 분이 될 수도 있고 해외에 있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아랫사람이나 옆에 동료들이 줄 수도 있고 이런 피드백들을 막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피드백들은 그냥 받아서 듣는 거지 결국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이 인폼드 캡틴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이 사람이 같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책들에서 이 자율과 책임은 사람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무제한적인 자율은 뭐 법인카드나 뭐 맥주를 얼마나 많이 마시고 이런 거가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목표 없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과를 가지고 와. 거기에 대한 너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을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거여서 이 자율과 책임이 제가 밖에서 생각했던 거랑 내부에서 보는 거랑 이 밖에서는 자율이 8 이게 사실 뭐 책이나 콘텐츠를 팔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자율이 8 책임이 2 정도의 비율이라 그러면 안에서 들어갔을 때 봤을 때는 오히려 책임감이 8 그다음에 그걸 잘 해내기 위한 자율이 2 이 정도라고 보여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맥락과 통제에 대한 내용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무리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기업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맥락에 대한 내용은 전체에서 한 1, 2 그다음에 통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몇 페이지로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갈 때는 뭐 데이 플러스 6 안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정해지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빠르게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경력직들을 중심으로 하이퍼포머들을 중심으로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믿고 맡겨버려요. 그래서 리더분들이 하는 일들 이제 컨텍스트나 컨트롤이 메모에 있는 얘기들을 제가 한번 현장으로 가지고 와 보면 예시적으로 컨텍스트 낫 컨트롤에서 컨텍스트에 리더들이 투자하는 비율이 일반적인 회사들이 5, 10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PD님 지금 대표이사님이랑 한 달에 뭐 몇 번 얘기하세요? 한 뭐 전체로 따지면 업무량 중에서 한 5 정도 얘기하시겠죠? 전체 업무량에서.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기업들도 그렇고. 근데 넷플릭스에 계시는 일정 이상 되시는 고위 임원분들이 본인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이 컨트롤이 아닌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회사의 디자인을 쭉 바꿔서 어떤 문화를 새롭게 도입을 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 뭘 해야 돼? what to do가 아니라 why에 대해서 정말 지겨울 때까지 얘기를 하세요. 자, 이번 주에 막 3시간씩 워크숍하고 한 거 또 다음 주까지 막 Q&A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새로운 이니셔티브 들어오면 또 하고 그런 식으로 맥락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이제는 다들 이해했지. 그게 될 정도까지 충분히 맥락 공유에 시간을 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 다들 이해됐지? 자, 그럼 헤쳐 모여 나가서 get back to work. 그래서 그때부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의 전문성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라인을 했던 이 맥락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할 건지는 알아서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성과 체크 안 할 테니까 최고의 판단력을 가지고 목표 설정 스스로 알아서 해서 최고의 성과 가지고 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회사들보다 의사결정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실행에 대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성과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을 시도한 국내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대체로 실패로 끝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질문이신데 일단 한 두어 가지 정도의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회사들처럼 노동의 유연성을 가져가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문화적으로 최고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고 수준의 급여를 한 번에 보장을 해주면서 데리고 오기도 쉽지는 사실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내 기업에 반영을 할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경영자분들이랑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책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모델인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각 기업과 산업과 경쟁 환경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이식을 한다든지 단계적으로 이식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일반적인 기업에서 어떤 펑션들은 아주 작은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그 비용 효율성이 가장 중시되는 부서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뭐 R&D 부서라든지 뭐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부서라든지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부서라든지 혹은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서라든지 하는 부서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굉장히 성과지향주의적인 조직 문화를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조직과 우리 환경에 어떻게 맞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를 들면 하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막혀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문화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 파레토 법칙 어떤 조직이든 한 상위에 20% 정도는 고성과자들이 있고 한 40% 정도는
그걸 따라가면서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 40% 정도는 조금 뭐 천천히 가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위 20%에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일만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기업 문화에 도입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두 가지를 합친 건데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혹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시고 우리 기업의 환경에 맞는 두 번째로는 노동 유연성을 우리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최소한 그 상위 20%에 있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정말 신나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구조들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잘하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정말 일 잘하시는 S등급 분들 연봉에 잘 받으면 50%에서 100% 받죠. 근데 미국처럼 혹은 넷플릭스처럼 혹은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 80%의 사람들은 뭐 잘 받으면 20%에서 30%, 많이 받으면 50%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탑 1, 2 정도에 있는 회사를 움직이시는 분들은 5억, 10억 받아서도 회사가 50억, 100억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구조들을 한번 단계적으로 뭐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도입해 보는 것도 이 넷플릭스 책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두 가지 반응이 좀 있으세요.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40대, 50대 경영진 분들이시거나 회사에서 어느 정도 팀장 이상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한 20, 30대 직장을 가지고 싶어 하거나 혹은 준비 중이거나 초년생이거나 중간 허리급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 후자이신 분들,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은 딱 읽으시면 오, 재밌다. 나도 이런 회사 너무 다니고 싶다. 여기 어떻게 지원해요?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특히나 상위 경영진이시거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읽으시면 큰일 났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층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씀드리는데 한 40대, 50대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빠르게 도태될 수 있다. 가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책일 수 있어요. 한번 보고 넘길 수 있는 책일 수 있는데 이 책을 읽은 우리 회사의 경쟁자 혹은 이 책을 읽은 우리 회사의 중국에 있는 경쟁자 혹은 동남아에 있는 경쟁자 혹은 우리 밸류체인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그래 너희들은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우리가 먼저 움직일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회사의 문화를 바꿔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그래 이거를 단계적으로 천천히 받아들이면 되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그 위협이 빠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나라 산업들 중에 보면 그걸 가장 빠르게 체감하고 있는 영역들이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 뭐 게임 인더스트리 혹은 플랫폼 산업들 뭐 이런 조금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B2C 산업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아무래도 움직이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는 장치 산업들이나 소위 얘기하는 중후장대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런 제조업 기반의 산업들 경우에도 이를테면 중국이나 대만이나에 있는 선도 업체들이 더 빠르게 이런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다라면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산업 시가총액이 가장 큰 주요 회사들 중에서도 사실은 향후 3년, 5년 빠르면 늦어도 5년, 10년 안에는 한 번쯤 이런 위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집필하신 책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사실 첫 목적은 그냥 책 자체를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썼고 에피소드 위주로 해서 뭐 거의 소설책이나 에세이처럼 재밌게 써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캐대언을 좋아하는 초등학생 넷플릭스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부터 내가 젊었을 때 이런 데서 한번 일해봤으면 하는 이런 탑골공원에 계시는 멋쟁이 노신사분들도 읽으실 수 있게 쉽게 썼고 근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떤 책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좀 매크로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의 메시지가 하나 있고 일반적인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메시지가 하나씩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메시지는 저도 넷플릭스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할 때 항상 스스로 어떤 정해져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일을 하다 보면 일도 재미없어지고 성과도 그냥 어느 정도 선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 내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항상 늘 얘기하는 것들 What's best for Netflix? What's best for me? What's best for the company? 그러니까 결국 내가 우리 회사의 발전과 나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뭘까? 그걸 늘 고민하다 보면 사실은 그 목표라는 것도 내가 스스로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월급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내가 찾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 이제 일을 하는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리어를 결정을 할 때 두 가지 보죠. 커리어의 이제 성장과 돈. 이 두 가지를 보시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세 번째 새로운 필라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세 번째 필라는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가장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동료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을 때 얼마나 그 직장이 즐겁게 느껴질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직장을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만들고 싶으실 거고 일반 직원들은 그런 회사를 다니고 싶거나 혹은 우리 회사를 그렇게 만드시고 싶으실 거고 그래서 그런 최고의 복지가 최고의 동료인 회사 혹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할 거고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메시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숨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GDP, 1인당 GDP가 곧 대만한테 역전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해왔던 성장 공식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와중에 사실 한국 사람들도 정말 똑똑한데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구조, 믿음에 기반한 그리고 인센티브에 기반한 그런 구조를 한국형 구조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가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국에서 이제는 넥스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는 딱 그 순간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이런 조직 문화 가지고는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조직의 현상들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그래서 난 못하겠어, 적용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 조금 넷플릭스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넷플릭스식 일하는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의 특정 분야에 꼭 이런 초고성과 조직들이 필요한 조직들을 잘 찾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일정 부분 회사 입장에서는 뭐 고정급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성과에 기반해서 성과금을 드라마틱하게 좀 많이 올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나눴던 상위 10%, 20% 혹은 상위 1%,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정말 신나서 일했을 때 일한 만큼 또 가져갈 수 있고 회사도 그에 맞춰서 같이 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는 조금씩 고려해보고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예를 들면 이 각 영역마다 있는데 이를테면 금융권에서는 메리츠, 그 다음에 토스, 또 리테일에서는 쿠팡, 뭐 하이브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물론 뭐 넷플릭스처럼 일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철학들을 좀 공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반대로 그 회사들의 경쟁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회사들은 조금씩 위협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경영진 분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회사, 우리 조직, 우리 산업에는 맞지 않는 책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조금씩 계속 이제 확산이 될 거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토스의 경쟁자인 어떤 회사 혹은 쿠팡의 경쟁자인 어떤 회사처럼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을 겪기 전에 이제는 잠깐 정비하고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 세팅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